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강주훈 교수님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방금 혼나고 오더니 조금 또 빨리빨리 때렸어. 네, 지금 교수님과 함께 똑바로 해라 너. 나 창현이 형 우는 거 처음 봤어.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항암제에 대해서 과연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한번. 사실은 뭐 저도 의사지만 항암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수련받고 했던 데는 또 옛날이니까 제가 봤던 항암제는 좀 아직도 독하다는 편견이 있는데 지금도 가장 최전선에서 다루시는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궁금해요. 저는 실제로 항암제를 처방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대인은 나중에 사실 암이 굉장히 더 흔해질 텐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항암제 이제 처방의 권한이나 이런 거는 꼭 혈액종양 내과 전문의에게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과에서도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 앞서 설명드렸지만 항암 치료는 제가 혈액종양 내과 의사이기도 하고 항암제는 다양한 독성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과적인 백그라운드가 반드시 바탕이 되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약인데 당연히 거부감 가지신 건 다 이해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재발을 해서 저희 과로 보내서 오시거나 다양한 사연으로 오시는데 설명드리죠. 너무 또 걱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 길이긴 하지만 독성이 이제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어떤 독성도 이제 주요한 퍼센티지가 다 나와 있어요. 10명 쓰면 5명에서 어떤 독성이 생기고 이제 그런 독성이 있는 걸 감안해서 그 독성을 좀 증상을 완화시키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약제가 또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주로 거부감이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암제가 일단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항암 치료를 하는 대다수의 경우가 전이성, 흔히 말하는 사기, 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이제 어떤 증상의 완화나 생명 연장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완치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합니까? 라고 가족분들이나 환자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항암제는 독하다고 생각하시는 편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항암제들은 물론 독하긴 했습니다. 아까 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암제의 기전 자체가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암세포가 분열을 워낙 빨리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빨리 해서 정상적인 세포로 파고들잖아요. 항암제는 초창기에는 아주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건 뭐냐면 분열이 빠른 세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항암제는 분열이 빠른 정상세포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런 분열이 빠른 정상세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머리카락, 우리 소화기, 점막들. 그래서 이제 항암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입 안이 다 까져서 점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백혈구, 우리 골수가 억제되기도 하죠. 백혈구가 저하돼서 감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빈혈이 또 오기도 하고 혈소판이 떨어져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이제 생길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일반인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항암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항암제가 아주 초기의 항암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독약이다. 고정관념 같은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고.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암제를 좀 더 스마트하게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는 바이오 엔지니어링도 같이 발전을 해야만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표적 치료제라는 표적 치료제. 어떤 특정 암종에서 이 암에서 이런 표적이 유난히 많이 발현이 돼 있을 때 그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요. 처음에는 야 그러면 이제 부작용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이제 기대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부작용이 기존의 항암제들에 비해서는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의 프로파일이 워낙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환자들이 또 다양한 치료 옵션도 갖게 되면서 좀
좀 덜 힘든 치료들을 받게 됐고요. 거기에 덧붙여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나오기 면역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체내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가동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면 좋은데 면역 체계가 너무 또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 몸을 또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 네, 질환이기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가 적절하게 억제를 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호들 때문에 암세포가 잘 탐지가 안 되고 잘 죽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좀 차단하는 약제들이 바로 지금 최근까지도 여러 암종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정증을 허가받은 그런 뭐 몇 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나 환자분들이 암이랑 싸울 무기들이 더 많이 생겨났네요. 많이 생겨났죠. 예전에는 정말 뭐 우리가 5FU나 뭐 시스플라틴 이런 몇 가지 너무 이름이 약제, 익숙하네요. 네네. 네. 저희의 은사님들이 트레이닝 받던 시절에는 그런 약제밖에 없어. 그 약제들의 조합을 달리해서 사용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너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대한종양내과 학회 여러 이제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또 분과를 만들어서 위암이면 위암, 유방암이면 유방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 FDA 최근에 뭐 NEJM에 중요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이런 새로운 신약이 적응증을 획득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네.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런 연구 결과나 데이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공유가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 계속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항암제가 물론 독성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항암제 부작용이 아니라 그 암 자체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저는 학생 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항암제 때문에 아프고 항암제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암 자체 증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사실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시는지.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안 좋은 선입견 중에 하나 아까 항암이 독하다는 거, 두 번째 완치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저희 아버님 저 치료 안 하고 그냥 모시고 가서 하고 싶으신 거 하도록 그냥 해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안 받겠다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저는 이제 치료를 그렇게 받지 않겠다는 부분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또 충분히 고민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받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정말 또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별 말씀 드리지 않고 나중에 혹시 마음 바뀌시면 다시 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한 10명 중 한 7명 정도는 다시 오세요. 어떤 이유로 오시냐면 집에 이제 모시고 갔더니 밥맛이 없고 또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너무 좀 괴로워하시고 기력이 더 없어서 이제 열도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암 자체가 덩어리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고형암을 제가 말씀드리면 암 자체가 그 주변 조직을 계속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고들면서 암이 또 분비하는 여러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의 체내 근육도 이제 점점 빠지고 전반적으로 식욕도 점점 떨어지고요. 참 가족분들의 마음은 처음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취미생활 다 하시고 드시고 싶으면 드시면서 항암 치료해서 뭐하러 고생시키냐 이러는데 전혀 그런 코스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디 이제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지내신다고 하시는 분들 결국에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오신 분들을 경우를 보자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오셨을 때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암 치료할 때는 항상 저희가 객관시를 따지거든요. 무조건 항암 치료 절대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하다가 정말로 환자가 너무 고생만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부작용의 발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료를 삶의 질을 얼마나 증가시킬 그렇죠. 수 있는가를 고려하시는 거죠. 네네. 그럼 종양내과 간다고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또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옳지 않고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제를 누구나 종양내과 선생님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끊을지도 정말 중요하고 이제 사실 저희 나라도 더 데이터를 앞으로도 많이 확보를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도 정말 안타까운 거는 임종 직전까지 항암 치료를 하다가 괴롭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적절할 때 항암제를 중단을 하고 환자가 이제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종양내과 선생님들의 다 마음이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헤아리고 어떤 진료 현장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 항암제 비싸다는데 병원비 비싸다는데 그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돼 있는 항암제들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 같은 건 없으신지. 있죠. 정말 많고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독성을 말하잖아요. 항암제. 독성 중에서 헤마톨로직 톡시시티 하면 이제 혈액학적인 독성. 그렇죠. 항암제 아까 백혈구가 떨어질 수 있고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고 뭐 그거 말고 파이낸셜 톡시시티라고 있어요. 그런 용어가 따로 네, 있군요. 그것까지 다 네. 고려를 하고 계시네요. 예, 이를테면 전혀 보험을 들어놓으신 것도 없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이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환급 프로그램이 있는 이런 약제를 알아보기도 하고 100% 환급되는 약은 거의 없고요. 일부 퍼센티지를 글로벌 빅파마에서 이제 환자분께 다시 환급을 해드리는 그런 또 약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나라는 웬만한 표준 치료는 암 환자가 탄전특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5% 정도만 진료비에 부담할 수 있는 진료비 전체 예. 5%만 부담을 하게 된다는 입원비나 뭐 이런 부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몇몇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단 표준 치료들이 대부분이 다 보험이 다 되는 거고 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제 분과 차원에서 여러 암종 중에서 또 희귀할수록 이런 게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걸 좀 보험 급여화를 좀 시켜달라라는 이제 제안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에도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특례를 저희도 하는데 이제 그만큼 환자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한 5% 정도면 환자분한테 정말 큰 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뭐 걸리셨다 해도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해도 한번 꼭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게 이런 제도가 진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차담인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비싼 항암제를 처방을 하시면 인센티브나 뭐 따로 돈이 나온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없어요. 네. 이게 항암제나 이런 걸 약 같은 걸 쓰면은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병원에서 성과금을 더 준다거나 뭐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 힘든 수술을 많이 하시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런 분들이 성과금을 받는 건 있지만 항암제는 저희의 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약을 선택할 때는 환자분의 상태와 환자분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분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약을 선택을 하는 거지 이거를 제약회사의 어떤 입김 때문에 약을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이걸 처방해서 저희들이 얻는 그런 금전적인 이득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이 약도 쓸 수 있고 저 약도 쓸 수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환자의 데이터가 우선이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적고 생존 기간이나 생존율을 의미 있게 늘리는 게 명백하고 조금이라도 반응률이 높은 약을 당연히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치만 또 반면에 파이낸셜 톡시시티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치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가족분들의 그 부담, 경제적인 비용 감당하실 수준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절대 그런 치료를 또 갈 수가 없고 다양한 삶이 이 환자 한 분 한 분에 다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또 환자분의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이낙주삼이나 특히 저는 항암제에 대해서는 처방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고 잘 몰라요. 강지훈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항암제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잖아요. 네, 독성도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을 게 아니라 그 항암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그 사람들이 부작용도 처리해주고 독성도 잘 상담을 해줄 수 있지 일단은 전문가한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혹시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병원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치료하는 방식이나 항암제가 다른지 뭐 더 그러니까요. 좋은 약을 쓰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은 프로토콜과 다 같은 치료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 어디 가서 받으시는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과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일단 혈액종양 내에서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치료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표준화해서 분과 차원에서 선생님들께 같이 논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급여화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서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정말 할 일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래서 바쁜 게 사실이고 모든 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 치료들은 다 동일하고 다만 좀 혹시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일부 아주 큰 규모의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시다가 치료의 옵션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임상 시험의 기회의 차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께서 네트워크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팅의 환자분
환자분들이 분과 차원에서 분과 모임에서 저희가 이런 이런 환자가 있으면 저희 이 병원에서 이러한 임상 시험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있으시면 환자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 환자분을 저희가 약의 치료 옵션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커넥이 있거든요. 뭔가 신약의 기회를 드리는 네. 거죠, 환자분의 희망을. 맞습니다. 이제 아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려서 잠깐 말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글로벌 빅파마의 경우에는 모든 약제를 각 국가에 있는 모든 병원에 다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센터 몇 개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여기저기 같이 네트워크가 요즘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기회를 또 다른 센터에서 받으신다고 해서 기회를 갖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뜩이나 기력이 없고 하는데 굳이 내가 먼 병원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거에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병원 근처가 아닌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실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절실히 말씀드리고 그 근처에서 혈액종양내과 선생님께 저희가 다시 리퍼를 해서 그쪽에서 치료 받으시도록, 혹시나 추후에 또 치료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환자라면 다시 저에게 또 의견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또 올라오시면 제가 같이 또 논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해야 될 치료는 연고지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암 자체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변 조직을 파고들어요. 암성 통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암제는 흔히 말하는 진행암의 경우에서도 환자분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지만 그런 통증을 조절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약제라는 정말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뭐 고혈압이랑 당뇨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초기 때는 증상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진행한 경우에는 암이 굉장히 아파요. 되게 아픈 고통스러워. 병입니다. 그런 거를 항암제가 오히려 경감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 표준 치료 항암제들이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구역구토라든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정말 줄일 수 있는 그런 다른 보조약제들, 그리고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권 안에 있는 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고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자면 처음에 그냥 사기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말기가 아니라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기는 기대여명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이제 어떤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닌 분들을 저희가 말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절대 사기는 말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기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단지 완치의 가능성은 좀 많이 낮지만 치료는 가능한 병이고, 최근에는 약제들이 워낙 많이 좋아지고 있고 부작용도 많이 좀 낮출 수 있는 다른 보조 약제들도 많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치료의 기회가 있으신데 먼저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먼저 전문가인 혈액종양내과 선생님께 좀 찾아서 가능한 치료 옵션이나 또 어떤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 추후에 치료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시간을 또 놓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옵션을 또 생각하시다가.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치료 방향을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후에 뭐 결정은 또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한 번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대한종양내과 학회의 유튜브를 또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우창윤 선생님의 선배님으로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혹시 뭐 대한종양내과 학회에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계신지.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암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도록 저희 학회 차원에서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중간중간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또 선생님들과 좋은 또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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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